인디애나 피버가 댈러스 윙스를 102대 83으로 완파했습니다. 이 경기가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건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와 페이지, 베커스가 WNBA 무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맞붙는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농구 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라이벌 관계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 대 페이지 베커스의 대결이죠. 고교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지만 각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클라크는 아이오와로, 베커스는 유콘으로 향했죠. 대학 무대에서는 클라크가 특히 NACA 토너먼트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지노 아리에마 같은 비평가들은 클라크가 과연 WNBA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죠. 바로 어젯밤 인디애나 피버의 홈에서 댈러스 윙스를 상대로 이 두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클라크가 오직 자신만이 2번이나 해냈던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깨졌던 기록들에 대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클라크 기록 파괴자라고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앞으로 몇 년간 숙명적인 라이벌이 될 두 10대 농구 천재의 등장을요. 케이틀린 클라크와 페이지 베커스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유망주로 꼽혔지만 플레이 스타일과 성격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클라크는 폭발적인 득점력, 최상급 패스, 그리고 엄청난 3점 슛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베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효율적인 플레이, 감미로운 미드레인지 점퍼, 그리고 클라크의 버금가는 코트 비전을 선보였죠. 케이틀린 선수, 페이지 선수와는 중학교 때 AAU 시절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19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서도 함께 뛰었고요. 혹시 코트 안팎에서 봤던 그 선수 모습 중에 오늘날에도 여전하다고 느껴지는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제 생각에 페이지는 늘 한결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해온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우리가 16세 이하 대표팀에 있든 19세 이하 대표팀에 있든 아니면 제가 AAU에서 그 친구를 지켜볼 때든 항상 그랬어요. 언제나 플레이가 정말 부드러웠죠. 경기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 플레이할 줄 알아요. 그 선수의 중거리 슛은 올 시즌만큼이나 예전부터 명품이었고요. 뭐랄까, 나이보다 훨씬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 그냥 자신감 넘치고 유연하고 모든 걸 해내죠.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세 가지 레벨 어디서든 득점이 가능해요. 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왔고 그게 프로 무대에서도 아주 잘 통하고 있는 거죠. 대학 시절 두 선수가 걸어간 길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베커스는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왕조, 지노 아리에마 감독의 전설적인 유콘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클라크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아이오와를 택했죠. 이 선택은 두 선수의 커리어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NACA 토너먼트 대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광란의 3월에서 클라크의 아이오와는 베커스가 속한 유콘의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클라크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죠. 특히 허스키스를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경기에서는 무려 41점을 몰아넣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맞대결에서도 베커스를 압도하며 대학 시절 3번의 만남 중 2번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농구 분석가들과 팬들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대학 농구로 넘어선 신화적인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페이지는 클라크가 나타나기 전에 클라크다. 클라크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요. 하지만 언론에서 그런 말들은 쏙 들어갔죠. 케이틀린 클라크는 WNBA에서 페이지가 대학 시절에 기록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줬으니까요. 지노 아리에마는 클라크의 플레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클라크의 슛 셀렉션을 문제 삼았고 자신의 애제자 베커스와 비교하며 WNBA에서 통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아리마는 베커야말로 기본기가 탄탄해서 프로 무대에서 더 먹힐 거라고 봤죠. 클라크는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득점 기계, 베커는 부드럽고 효율적인 플레이의 대명사. 뭐랄까, 농구 천재의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걸 다이애나가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정리했죠. 이제 된통 한번 당하겠네. 다들 그 말 한마디에 달려들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그녀가 한 말의 전체 맥락은 쏙 빼놓고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다이애나 터라시 말이 맞았잖아요. 쟤는 팀을 잘못 골랐어. 그 리그에 몸싸움을 버텨낼 만한 기술도 없고 심지어 이제 막 들어온 신인이잖아요. WNBA 선수라면, 아니 어떤 선수라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고 벼르고 있었을걸요?
두 선수 모두 WNBA 진출을 선언했고 팬들은 둘이 프로 무대에서 언제쯤 맞붙게 될지 엄청 궁금해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클라크가 2대. 일부 대학 시절 전적은 앞서고 있었지만 프로에서는 통할지에 대한 의문 보호가 붙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WNBA 첫 맞대결이었죠.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ABC 방송국이 이 경기는 무조건 시청률 대박이라고 확신하고 전국 방송을 결정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최근 피버팀에서 클라크가 부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결은 그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됐죠. 어제 저희 선수 육성 코치님이랑 얘기하는데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도 슬럼프를 겪는다고 몇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 기억엔 아마 27. 개 중 최근 70번인가 던져서 성공한 게 그 정도였다나? 뭐 세계 최고들도 다 겪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의지하는 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계속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겪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슛 쏘는 감은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엔 그게 원래는 제가 다 넣는 슛이라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클라크의 소속팀 피버가 제대로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인디애나 피버는 바로 직전에 당연히 이겼어야 할 팀들한테 어이없이 패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LA 스파크스랑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스한테 연달아지면서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이 팀들이 무슨 최강팀도 아니었거든요. 피버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었단 말이죠. 요즘 좀 힘든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좀 기복이 심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경기 잘하면 다음 경기는 죽쓰고 또 잘했다가 그 다음엔 망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든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길에 오르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틀 연속 경기거든요. 이건 뭐 상대가 누구든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정이죠. 코네티컷이랑 붙고 바로 다음날 뉴욕이랑 경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스테판의 메시지는 뭐 올스타전도 다가오고 휴식기도 있겠지만 일단은 남은 이 3경기에만 집중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경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라커룸에 있는 선수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클라크가 추구하는 빠른 템포의 농구와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의 신중한 플레이 스타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클라크는 어떻게든 템포를 끌어올려서 속공 찬스를 만들고 싶어 했죠. 반면에 화이트 감독은 좀 더 안정적인 하프코트 중심의 플레이를 선호했고요. 이 두 사람의 농구 철학이 부딪히면서 팀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클라크는 치고 달리는 농구에 최적화된 선수인데 화이트 감독의 시스템은 그런 폭발적인 스타일을 펼치기엔 영 맞지 않았던 거죠. 클라크와 화이트 감독이 애틀랜타 드림 경기 도중 사이드라인에서 언성을 높였던 바로 그 순간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두 사람의 험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포착됐죠. 둘 사이에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와 날선 의견 대립은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건 확실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라커룸이든 구단 사무실이든 어딘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벌써 한 경기에서만 케이틀린 클라크와 코칭 스텝 그리고 다른 선수 사이에 3번째로 터진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케이틀린 클라크와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은 하프타임 직전에 정말 살벌한 분위기로 말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라인업은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클라크는 부상에서 막 돌아와 다시 감을 잡으려고 애쓰는 중이었고요. 데이리스 단티스는 국대 경기를 뛰고 복귀한 참이었죠. 이런 변화 때문에 팀워크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팀은 꾸준한 로테이션과 공격 흐름을 만드는데 계속 애를 먹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들락날락하는 통에 다들 자기 역할이 뭔지조차 헷갈려하는 눈치였죠. 피버팀의 공격은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슛 미스는 경기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갔고요. 턴오버는 좋은 공격 기회를 번번이 날려버렸습니다. 클라크의 장기인 속공농구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죠. 클라크 본인도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저희 팀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경기 잘 풀렸다 싶으면 바로 다음 경기에선 죽을 쓰고 또 괜찮아졌나 하면 바로 다음 경기를 말아먹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클라크의 슛 난조는 이 시기에 팀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본인도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감은 잃지 않았죠. 그래도 전 절대 슛 쏘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며 자신의 상황을 스텝 커리가 가끔 겪는 부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틀랜타를 상대로 피버가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어내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클라크와 화이트 감독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죠. 농구 철학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덮어뒀을 뿐이었죠. 아시잖아요, 사실. 뭐랄까, 슛이 마음먹은 대로 안 들어가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록지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슛 4개만 더 들어갔어도 오늘 경기 완전 대박이었는데. 바로 그런 생각에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 슛들이 제가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슛이라는 걸 아니까요. 전 절대 슛 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까지 저는 그냥 계속 던질 겁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그것뿐이고 제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거든요. 댈러스와의 경기는 그야말로 최후의 시험대였습니다. 과연 화이트 감독이 마침내 클라크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감독과 선수의 철학 차이가 계속해서 팀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인가?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 클라크는 프로 무대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통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이 마침내 클라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허락한 거죠. 댈러스를 상대로 화이트 감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클라크가 원하는 대로 경기 속도를 조절하고 공격을 이끌도록 전권을 맡긴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전술 수정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감독이 자신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클라크를 믿어준 거죠. 그날 밤 리아르는 시즌 최고 기록인 18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보스턴 코너 돌파 후 호에게 패스, 다시 외곽에 클라크에게 연결됩니다. 엄청난 거리에서 쏜 3점, 그대로 꽂힙니다. 클라크는 실제로 스테프 커리가 겪었던 슛 슬럼프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자신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패스도 기가 막히네요. 미첼에게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커닝햄이 따라 붙어보지만 클락이 퀸털리의 슛을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클락이 앞으로 휙 뿌려준 공. 와, 예술이네요. 피버팀, 터치다운, 성공. 경기 초반 1쿼터에 두 팀이 서로 각만 보면서 이 작전이 과연 통할까 싶었어요. 피버팀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엄청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죠. 서서히 자신들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클락이 동료들을 잘 활용해주고는 있었지만 아직 진짜 불꽃쇼는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민스팀도 잘 따라붙으면서 경기가 아주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클락을 아이지아 제임스가 매처럼 따라다니는데요. 클락 옆으로 빠지면서 3점 들어갑니다. 이번엔 클락이 퀸털리를 등지고 밀어붙입니다. 공격 시간 6초 남기고 뒤로 빠지면서 던진 슛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예술입니다. 자, 클락이 스크린을 받고 골밑으로 파고듭니다. 하워드에게 연결. 클락의 어시스트가 또 하나 늘어납니다. 이걸로 13개째네요. 하워드는 어느새 18득점까지 올렸고요. 그러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폭발적인 2쿼터가 찾아왔습니다. 클락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경기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팬드리근이 터치다운 패스라고 부르는 그 코트 전체를 가로지르는 패스로 동료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피버팀은 그 쿼터에만 무려 36점을 몰아넣었어요. 단 10분 만에 댈러스 팀보다 21점이나 더 앞서 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잘하는 농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시와 같았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스테판 커리가 겪었던 슈팅 슬럼프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 패스도 분명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미첼에게 칼날같이 정확한 패스. 케이틀린 클락. 시작부터 아주 매섭네요. 아궁보아. 3점 슛을 시도했지만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공이 길게 튀어나오네요. 미첼이 공을 잡으면 따라잡을 수 없죠. 켈시 미첼. 가볍게 2점 올립니다. 두 선수는 서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멋진데요? 알리야,
보스턴이 켈시 미첼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건네주네요. 클락의 리더십에 동료 선수들도 엄청난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켈시 미첼은 슛감이 폭발해서 슛 12개 중 8개를 성공시키며 20점을 기록했어요. 이걸로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21경기로 늘렸습니다. 미첼은 클락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속도를 받아서 코트 어디에서든 슛을 성공시켰죠. 나타샤 하워드는 마치 가젤처럼 코트를 뛰어다녔고 슛 9개 중 8개를 넣는 엄청난 효율로 18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워드는 림을 향해 돌진할 때 정말 막을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알리아 보스턴은 골밑을 장악하며 자신의 피지컬과 힘으로 페인트 존을 지배했죠. 클락이 만들어주는 모든 기회를 전부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클락과 보스턴의 호흡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클락이 빠른 스피드로 수비수들을 끌어모으면 그 틈을 타 보스턴에게 쉬운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죠. 미첼이 바운드 패스, 보스턴에게 다시 한번. 이번엔 미첼이 배달해주네요. 보스턴은 벌써 13득점째입니다. 인디애나 팀의 야투 성공률이 66%나 되네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경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점입니다. 피버팀은 전반에만 구단 신기록인 64점을 득점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 보여준 경기 중 가장 아름다운 농구를 하고 있었죠. 이건 2016년 뉴욕 리버티를 상대로 세웠던 종전 기록 63점을 깨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64점은 2025 시즌 WNBA 전체를 통틀어 전반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피버팀이 기록한 30개의 어시스트는 구단 타이 기록이었는데 그중 13개가 클락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클락에게 자유를 줬을 때 팀 전체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증명한 셈이죠. 클락은 단순히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었죠. 볼의 움직임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패스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공만 잡았다 하면 뭔가 한 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소피 커닝햄이 벤치에서 나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하니 피버의 공격은 그야말로 막을 수가 없었죠. 커닝햄은 이날 13점을 올렸는데 특히 멋진 돌파에 이은 레이업으로 개인 통산 1500득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와 정확한 슛은 댈러스가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커닝햄이 리바운드를 잡고 커닝햄이 그대로 코트를 가로질러 하워드에게 연결. 깔끔하게 2점을 올립니다. 소피 커닝햄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자 댈러스가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라인업에서 나타샤 하워드가 골 밑에 선 가장 발이 빠른 선수죠. 이 쿼터에만 무려 36점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피버 구단 역사상 한 쿼터 최다 득점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야투 성공률은 경이로운 76.2%에 달했습니다. 거의 8분 동안 33점을 몰아놓고 단 9점만 내주는 그야말로 불꽃 같은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윙스는 이 기세에 속수무책이었죠. 인디애나의 속도와 에너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댈러스 선수들은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피버의 정신없는 속공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죠. 클라크가 꿈꾸던 빠른 템포의 농구가 프로 무대에서도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1승이 아니었어요. 클라크식 속공 농구가 프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화이트 감독이 마침내 고민해뒀던 괴물을 풀어놓은 듯 했고 그 결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한 승리였어. 이걸로 2연승. 올스타도 2명이나 더 나왔고 가보자고. 와, 뭔지 다들 알잖아. 빵야 빵야. 다음 상대 들어와. 대박이다. 이거 써도 되나? 가자.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클라크는 그냥 이기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WNBA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와중에도 클라크는 조용히 WNBA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땐 직접 해결하고 동료들의 기회는 완벽하게 살려주면서 코트 위 모든 걸 해내고 있었죠. 그러다 수비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스탯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던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14점을 올렸고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주변 동료들까지 모두 살려주는 플레이를 선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신들린 수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는 마치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패스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윙스 선수들이 다음 동작을 하기도 전에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죠. 인바운드 패스, 클라크가 퀸터리를 등지고 압박합니다. 샷 클락 6초, 뒤로 물러나면서 던진 슛이 그대로 림을 가릅니다. 케이틀린 클라크의 정말 아름다운 미드레인지 페이드어웨이네요. 바로 이 장면이 역사를 만든 순간입니다. 클라크가 경기에서 5번째 스틸을 기록하면서 14득점, 13어시스트, 5스틸이라는 스탯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클라크는 WNBA 역사상 이 기록을 커리어에서 2번이나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경기에서 이 스탯을 2번이나 기록한 WNBA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클라크의 수비 영향력은 단순히 5개의 스틸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블록슛을 해낸 뒤 곧바로 소피 커닝햄에게 속공 어시스트까지 연결했죠. 이 플레이 하나에 그녀의 넓은 시야와 수비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상대의 공격 흐름을 엄청난 예측력으로 계속해서 끊어냈습니다. 클라크가 수비하고 있을 땐 매 순간이 상대팀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커팅햄이 맹렬하게 따라붙는데요. 클라크가 퀸털리의 슛을 그대로 찍어버리네요. 클라크가 앞으로 휙 뿌려준 공. 와, 이거 완전 예술인데요. 피버, 그대로 득점, 성공. 소피 커닝햄이 동선을 따라 움직이더니 허공에 손을 번쩍 듭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던질 곳을 정확히 알려준 거죠. 하인스 앨런의 손끝을 겨우 스쳐 지나갔네요. 환상적인 패스였어요.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서 그대로 마무리. 정말 아름다운 농구입니다. 페이지 베커스와 윙스 선수들은 클라크의 압도적인 경기력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록은 바로 오리케 오군보알레 선수가 야트를 10번 던져 단 한 개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겨우 2점에 그쳤다는 사실이었죠. 오리케 선수는 윙스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클라크의 수비 압박과 피버의 조직적인 수비에 막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가 부진했다는 점이 피버가 경기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배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클라크를 상대로 거칠게 나가려던 윙스의 전략은 완전히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공이 없을 때 클라크를 붙잡거나 스크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는 오히려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역이용해서 동료들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직접 골밑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윙스가 어떻게든 몸싸움으로 그녀를 막아보려 할 때마다 클라크는 영리하게 되갚아주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2대 83. 이 숫자 하나가 경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자신의 WNBA 진출을 의심했던 모든 비평가와 회의론자들을 실력으로 완벽히 잠재웠습니다. 이건 그냥 잘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리그 최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야말로 선언과도 같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활약은 클라크가 단순히 WNBA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프로 무대에서 가능한 것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베커스와의 라이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클라크는 그 첫 페이지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식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경기는 피버가 자신들만의 스타일, 그 빠른 템포의 농구를 가장 잘 보여준 경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피버는 자신들의 색깔을 경기 시간의 약 75에서 80% 정도는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인디애나 피버의 그런 스타일을 전에도 본 적은 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씩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는 수많은 경기에서 그리고 수많은 순간에 피버의 시스템이 마치 템포를 늦추는 농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공격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쉴 새 없이 공을 돌렸고 속공으로 엄청난 득점을 쌓아 올렸죠. 마침내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클라크는 오직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WNBA 최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베커스가 이끄는 윙스를 상대로 거둔 이 엄청난 대승은 클라크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마음껏 뛸 때 피버가 얼마나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구단의 여러 기록들이 경신되었고 개인적인 성과도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이트 감독이 클라크의 비전을 믿어주자 마침내 팀의 조직력이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시즌 후반기가 다가오고 있고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가 이제 프로 무대에서 막 시작된 만큼 농구 팬들은 앞으로를 기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피버는 앞으로 코네티컷과 뉴욕을 상대로 힘든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온 클라크 덕분에 피버의 경기가 기대되신다면 댓글로 CC 기록 파괴자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의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